사랑하는 여자친구,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쌓인 재산, 서울 외곽 조용한 곳에 위치한 단독주택, 모든 것이 완벽하다. 내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28살, 보통이라면 이제 막 사회 초년생이거나 아직 취업하지 못했을 나이. 나는 어마어마한 부를 손에 넣었다. 기연, 초능력, 그런 것 때문이 아니다. 그저 내가 남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었을 뿐. 그러나 운명의 신의 저울은 언제나 한쪽으로 기울지 않기 때문일까? 고작 28살의 나이에 췌장암이라는 사형 선고와도 다름없는 병에 걸리고 말았다. 살고 싶다. 그저 살고 싶을 뿐이다. 살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거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일까? 따끔한 감각에 손목을 쳐다본다. 상처는 없는데 수액 맞았던 자리인가? 그보다 뭐지? 저 녀석은 침대에 누워 시계를 본다. 오후 10시. 늦은 시간이지만 다행히도 이곳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도시. 이웃과는 멀리 떨어져 있기에 온 집안이 떠나갈 듯 들려오는 웃음소리에도 민원은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저기 혹시 악마이십니까? 내가 묻자 정갈한 양복과 대비되는 품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추악한 표정으로 숨이 넘어갈 듯 웃어제끼던 그 녀석이 웃음을 멈춘다. 방금 전의 웃음은 거짓말이었다는 듯 마치 다른 가면을 바꿔 쓰는 것 같은 소름 돋는 표정 변화. 인간은 아님이 확실하다. 순간 두려움이 엄습해왔지만 생각해보니 어차피 죽을 몸. 다시 말을 걸어본다. 악마, 신니까? 녀석이 씩 웃는다. 성경에 나오는 그 악마냐고 묻는 것이라면 아닙니다. 의외로 튀어나오는 예의 바른 말투. 그럼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이곳에는 왜 왔냐는 거죠. 나에게 다가오는 녀석. 순간 움찔했지만 녀석은 그저 의자를 가지고 와 내 앞에 앉을 뿐이었다. 김수영 씨, 당신의 암을 치료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암이란 것을 어떻게? 아니, 내 집에 아무런 전조도 없이 들어온 시점에서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녀석의 말이 사실인가? 치료라고 하셨습니까? 물론 믿기 힘드시겠죠. 하지만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존재, 증명을. 아니요, 믿습니다. 애초에 저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진작했을 것이고, 거짓말로 속여넘겨서 무언가 얻기 위해서라면 당신 같은 능력을 가진 자에겐 협박이 더 효율적이니까요. 그러자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어 보이는 녀석. 얘기가 빨라서 좋군요. 좋습니다. 다만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물어보라는 듯 고개를 까딱거린다. 우선 첫 번째, 암을 어떤 방식으로 치료한다는 거죠? 암은 결국 저의 신체 일부분, 치료라는 애매한 개념으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닐 텐데요. 간단합니다. 당신의 몸을 젊은 시절로 되돌리는 겁니다. 암이 없었던 깨끗한 시절의 당신의 몸으로요. 그런 생각도 못 해본 방식이다. 아니, 애초에 인간에겐 가능한 방법이 아니니 생각할 필요도 없는 방식이란 표현이 올바르겠지. 얼마나 되돌리는 거죠? 1년, 10년. 당신이 원하는 만큼. 즉다 이토록 편리한 조건이라니 당연히 나를 신생아 혹은 정자 상태로 되돌려 그 비극을 비웃으려는 수작인 줄 알았다. 그럼 되돌리는 건 한 번뿐입니까? 만약 신체를 되돌렸는데 암이 재발한다던가 하면 그것 또한 당신이 원하는 만큼. 계속되는 의심에도 녀석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나에게 유리한 조건만을 내놓는다. 대가는 뭐죠?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이토록 많은 재산을 쌓아오며 깨달은 것은 거래란 반드시 서로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성립한다는 것. 즉, 공짜는 없다.
무언가 허점이 있을 것이다. 당신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럼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당신은 뭘 위해 나를 돕겠다는 겁니까? 그 말에 다시 씩 웃으며 입을 연다. 그것이 저희 즐거움이기 때문이죠. 의심스럽다. 이보다 의심스러울 수가 없다. 이것은 거짓말은 아니지만 진실을 일부 숨긴 전형적인 대답이 아닌가. 하지만 어차피 죽은 목숨. 그래, 한 가지만 더 검증해보자. 그럼 제 신체를 10분만 젊게 만들어 주십시오. 10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시간으로는 암은 고사하고 딱히 젊어진다는 느낌도 없을 텐데요. 테스트입니다. 어차피 몇 번이든 제가 원하는 만큼 돌릴 수 있는 건 맞죠? 그 말과 함께 커터칼을 꺼내 팔에 자그마한 상처를 긋는다. 저 녀석은 신체를 되돌린다고 했다. 만약 저 녀석의 말이 사실인 경우, 녀석이 능력을 사용하면 이 상처는 사라지겠지. 아, 그런 거군요. 좋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녀석은 나의 이마에 손가락을 가져다 댄다. 그럼 10분 젊어진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따끔한 감각에 손목을 쳐다본다. 상처는 없는데 수액 맞았던 자리인가? 재난대응관리본부 본부장 겸 대응센터장 천상국입니다. 이제 막 기나긴 수면에서 깨어난 당신에게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는 이제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지 538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글에서는 당신이 언제 깨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 자정을 기해 위 괄호한 날짜가 변경되고 있을 것입니다. 어째서 이 세계가 이렇게 된 것인지는 현재까지도 알아낸 바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아포칼립스라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수칙서는 기나긴 수면에서 뒤늦게 깨어난 사람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세계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길은 이제 없습니다. 당신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편하게 누려왔던 모든 것들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적응하십시오. 이겨내십시오. 극복하십시오. 아래 수칙들을 반드시 준수하십시오. 이는 당신이 눈을 뜨기까지 희생되어 온 모든 이들의 희생과 피로써 쓰여진 수칙입니다. 이들의 고결한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길 바랍니다. 어두워지기 전에는 집 밖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태양은 더 이상 우리의 세상을 밝게 비춰주기만 하는 고마운 존재가 아닙니다.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불타고 말았습니다. 모든 집의 현관문 안쪽에는 재본에서 설치한 전자시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당 시계는 일몰 시간이 되면 알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알람은 해가 완전히 저물 때까지 지속됩니다. 알람이 멈췄을 때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집 안의 모든 창문에 커튼이 쳐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하나의 창문이라도 걷어져 있다면 일몰의 태양빛이 집 안으로 들어와 귀하를 태우기 위해 돌아다닙니다. 밤이 되면 최소한 한 번 이상 외출을 해야 합니다. 외출 시간은 어느 정도가 됐든 무관합니다. 심지어 외부에서 현관문을 닫았다가 바로 다시 귀가하는 정도여도 좋습니다. 다만 해가 다시 떠오르기 전 한 번 이상은 집 밖을 나갔다 오셔야 합니다. 여기서 외출이라 함은 귀하가 외부에 있는 상태에서 현관문이 완전히 닫히게 된 순간부터를 말합니다. 만약 어떠한 사유로든 외부로 나갈 수 없게 된 상황인 경우 일몰 때 쳐둔 커튼을 모두 걷고 집 안의 모든 불을 켜두십시오.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면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모든 집의 현관문 안쪽 좌측에는 인터폰이 있습니다. 수화기를 들면 자동으로 현관 카메라가 작동해 현관문 외부가 화면에 출력됩니다.
집 앞에는 사람이 서 있을 테지만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특징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웃고 있다면 치아를 확인하십시오. 치아가 유난히 하얗고 고른지 확인하십시오. 손을 흔들고 있다면 손톱을 확인하십시오. 손톱에 흙 같은 것이 끼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카메라에 얼굴을 가져다 댔다면 눈을 확인하십시오. 눈이 유난히 붉게 충혈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고개를 숙이고 있다면 귀를 확인해 보십시오. 귀에서 벌레가 나오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열어주지 마십시오. 만약 사람이 아니라면 사람의 목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절대 짧은 추임새조차도 내서는 안 됩니다. 문을 두드리는 것은 패턴이 있습니다. 참고로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쿵쿵쿵, 쿵쿵쿵, 쿵쿵쿵. 이 패턴이 3번 반복된 후에야 그것들은 다음 집으로 이동합니다. 패턴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절대 아무런 소리도 내지 마십시오.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몸에서 나는 소리, 당신의 몸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믿더라도 만약 그들이 당신의 집 창문에 손을 대고 당신의 집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면 이미 틀린 것입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모든 사람이 그들인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나열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신과 같은 사람이 외출을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현관문 안쪽 우측에 있는 붉은 버튼을 누르십시오. 버튼을 누르면 현관문 바깥쪽 좌측에 붉은 글씨로 먼저 말해보세요 라는 문구가 점등합니다. 바깥쪽에서 이를 보고 먼저 말을 걸어온다면 안심하고 문을 열어주십시오. 만약 버튼을 눌렀는데 창문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면 당신의 판단이 틀린 것입니다. 집 안에 사람을 들였다면 지하실로 안내하십시오. 지하실은 모든 집 부엌 식탁 아래 깔린 카펫을 걷으면 입구가 보입니다. 입구를 열고 손님을 지하실로 들여보내십시오. 지하실로 손님을 들인 직후부터 지하실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도 무시하십시오. 귀하가 지하실에 출입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날이 밝았을 때뿐입니다. 어떠한 유혹이 있더라도 절대 밤에는 지하실에 출입하지 마십시오. 위 6조항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조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제보는 가능한 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대응해드리고자 합니다만 이미 많이 늦어버린 경우라면 어떠한 지원조차 무색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수하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덧붙여 이 수칙서에 대하여 부정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철저하게 무시하십시오. 최근 고도화된 수법을 통해 정보를 사칭해 공문인 것처럼 문서를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계는 기존 국가로서 이루어져 왔던 모든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부디 혼동하여 어떠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길 간곡히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반 겸 재난대응방지대책위원회 위원장 오수은입니다. 부디 귀하에게 이 수칙서가 도달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귀하가 깨어난 현재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불상의 존재들에 의해 잠식되어 사실상 모든 정상적인 국가적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살아남은 정부 요인을 주축으로 임시기구를 설치하여 아직까지 생존한 채 수면 중인 국민들을 대상으로 생존 수칙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부디 아래 수칙들을 모두 준수하시어 반드시 생존하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존재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모든 국민들에게 강구한 대책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 부디 그때까지 무사히 살아남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현재 그 불상의 존재들은 정부의 노력을 방해하고자 가상의 단체를 만들어 귀하를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디 가상의 단체에 의해 배포된 어떠한 문서에 대해 현혹되지 마시고 읽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강인한 정신력이 정부의 노력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날이 밝을 때만 외부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불상의 존재들은 주로 밤에 활동합니다. 그들은 태양 빛에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귀하가 이동할 계획이거나 숨을 곳을 찾는 중이라면 반드시 태양을 방패 삼아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해가 지면 절대 외부에 단 1초라도 머물러선 안 됩니다. 밤의 어둠 속에 귀하의 일부분이라도 노출된 순간 귀하는 그들의 일부가 됩니다. 불가피하게 밤에 외출을 해야 한다면 현관문을 열어두십시오. 만약 귀하가 피치 못한 사유로 인해 밤에 외부에 나가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면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로 집안의 불빛이 밖으로 노출되게 하여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집안에 걸쳐진 채로 나가야만 합니다. 이 말인즉슨 그림자가 집 안에 걸쳐질 수 있는 범위까지만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모든 신체를 포함해 그림자까지 모두 집 밖으로 노출된 경우라면 이미 늦었습니다. 절대 문이 닫히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가급적이면 밤에는 모든 불을 소등하십시오. 반드시 불을 켜야 하는 경우에는 집 안의 모든 창문을 커튼으로 가려두십시오. 밤에는 집 안의 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어두운 밤, 불이 켜진 집은 그들의 이정표가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출입구를 찾아낼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작은 빈틈으로도 출입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그들의 타겟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제방위 요원들이 매일 밤 순찰을 돌고 있으니 협조해 주십시오. 우리 정부에서는 밤에도 그들의 시선을 끌지 않으면서 운신할 수 있는 특수 재질의 제복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제복을 입은 요원들이 매일 밤 생존자들의 집을 돌아다니면서 구조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요원들의 작전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원들은 귀하의 경계를 풀고자 최대한 미소를 유지한 채 다가가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귀하의 인터폰을 향해 손을 흔들거나 격한 몸짓으로 같은 인간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이런 격한 움직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귀하의 집에 누군가 방문했을 경우 격한 움직임을 해보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절대 문을 열어선 안 됩니다. 제방위 요원들은 귀하의 집을 방문하면 패턴으로 문을 두드립니다. 이는 모스부호입니다. 해석하면 SOS에 해당하는 신호입니다. 쿵쿵쿵 쿵쿵쿵 쿵쿵쿵. 이와 같은 패턴으로 문을 두드리는 자가 있다면 제방위 요원입니다. 부디 문을 열어주시어 요원의 안내에 따라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런 패턴이 아니거나 아예 문을 두드리지 않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대로 격한 움직임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원들이 방문하여 문을 두드릴 때에는 반드시 안에서 생존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든 몸으로 내는 어떠한 소리라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요원들은 어떠한 소리라도 들리는 경우 창문을 통해 최종적으로 상태를 확인한 후 진입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소리도 내지 않는 경우 요원들이 식별하는데 지장이 발생하므로 원활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절대 지하실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귀하의 집 부엌, 식탁 아래에는 카펫으로 숨겨진 지하실 입구가 존재합니다. 만약 지하실 입구를 발견하시더라도 절대 입장하지 마십시오. 그곳은 입구이면서 출구가 됩니다. 한번 문을 열기 시작하면 밖이든 아니든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이는 다른 어떤 조항보다도 중요한 항목입니다. 절대 지하실 문을 열지 마십시오. 위 6조항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조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제방위는 가능한 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대응해드리고자 합니다만 이미 많이 늦어버린 경우라면 어떠한 지원조차 무색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수하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덧붙여 이 수칙서에 대하여 부정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철저하게 무시하십시오. 최근 고도화된 수법을 통해 가상의 단체를 사칭해 안내 수칙인 것처럼
문서를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현재 모든 기능을 상실했으나 이를 복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디 혼동하여 어떠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길 간곡히 기원합니다. 어머니께서 요새 부쩍 기억력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까먹을 수도 있기에 이렇게 말이 아닌 글로 남겨 전하는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한마디 말도 없이 갑작스럽게 혜진이를 떠넘기게 되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갑자기 도망쳤거나 혹은 사업이 망해서가 아닙니다. 혜진이에게 무언가가 씌인 것 같습니다. 그 아이는 더 이상 어머니께서 귀여워하시던 우리 강아지가 아닌 매우 사악하고 불길한 무언가입니다. 때문에 저는 지금 모든 일을 제쳐두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부디 제가 방법을 찾을 때까지만 혜진이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아래는 혜진이랑 함께 지내는 동안 꼭 지켜야 할 것들을 적어두었습니다. 혜진이를 가급적 밖에 내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도 정 밖으로 나가겠다고 조를 경우 집에서 가장 가까운 놀이터로 향해야 합니다. 지금의 혜진이는 어른의 손으로 잡아 이끌 수 있는 연약한 아이가 아닙니다. 그 아이가 밖에서 뻗팅기려 할 경우 집 안으로 다시 데려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절대로 아이를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게 해선 안 됩니다. 만약 아이가 밖에 있는 상태에서 밤을 맞이할 경우 최악의 상황이 될 것입니다. 혜진이는 생고기만 먹습니다. 어머니께선 늘 고기는 익혀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셨기에 이것이 쉽지 않은 일임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혜진이는 생고기만 먹습니다. 원래 좋아하던 피자나 치킨 같은 건 입에 갖다 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익히지 않은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줘야만 합니다. 아이가 탈이 날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럼에도 살모넬라균 따위가 걱정돼서 마음이 여의치 않으시다면 조금 비싸더라도 육회를 사다 먹이면 됩니다. 비용은 나중에 제가 다 대겠습니다. 아이를 굶겨선 안 됩니다. 꼭 뭐라도 입에 넣어줘야 합니다.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 어머니께선 제 왼손 새끼손가락이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혜진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아이에게 씌인 무언가는 혜진이가 상처 입고 망가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놀이터 미끄럼틀 위에서 등을 밀려 아래로 떨어졌을 때 혜진이는 상처 하나 입지 않았습니다. 떨어진 높이가 2m가 넘었음에도 아이는 하나도 아프지 않은 듯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께선 혜진이가 어떤 위험한 행동을 한다 한들 신경 쓰지 마시고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혜진이에게 위해를 가해서도 안 됩니다. 그 아이에게 씌인 무언가는 단순히 혜진이를 지키는 선에서만 끝내지를 않습니다. 미끄럼틀 위에서 혜진이의 등을 밀었던 아이는 그날 바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혜진이를 이뻐하셨기에 아이에게 손찌검을 할 거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혹여라도 아이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해 체벌을 해야 할 상황이 생기거든 절대로 아이에게 위해를 가해선 안 됩니다. 그것이 어머니한테 복수할 명분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혜진이가 혼잣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루드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소리낼 경우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계셔야 합니다. 그것은 원래는 혜진이가 가장 좋아하던 캐릭터의 이름이었으며 지금은 자신에게 씌인 무언가를 부르는 애칭입니다. 어머니의 심약한 성격상 혜진이가 자신의 누나를 가지고 어떻게 노는지를 보면 필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혜진이가 놀이를 끝내고 방문을 두들길 때까지 문을 열면 안 됩니다. 혜진이가 가끔씩 놀아달라 할 것입니다. 이때 어른이 아이를 상대로 절대 질 수 없는 놀이를 골라야만 합니다. 그리고 전력을 다해 혜진이를 이기셔야 합니다. 어머니께선 놀이 도중 아슬아슬하게 젖었을 때
신이 나서 좋아하던 혜진이를 떠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놀이는 혜진이와 하는 놀이가 아닌 혜진이에게 시인 무언가와 하는 놀이입니다. 절대로 져서는 안 됩니다. 혜진이는 밤 9시에 잠에 듭니다. 하지만 반드시 12시에 일어나 방문을 두들기며 어머니께 문을 열어달라 할 것입니다. 오줌이 마렵다고 하건 혼자 잠자기 무섭다고 하건 그 방문은 절대 열려선 안 됩니다. 어머니, 혜진이는 7살입니다. 방문 정도는 스스로 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했던 제 아내가 지금은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말이 믿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믿어주셔야 합니다. 저는 제 아내를 잃고 이제는 어머니마저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꼭 위에 적힌 것들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모든 것을 제외하고서라도 1번과 4번, 7번만큼은 반드시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저 역시 어머니께 이런 부탁을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의지할 곳이라곤 어머니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요즘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용한 무당이나 실력 있는 법사들을 알아보는 중에 있습니다. 부디 제가 돌아올 때까지 어머니께서 무사하셨으면 합니다. 혹여라도 무슨 일이 생길 경우 연락 부탁드립니다. 눈을 떠보니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낯선 방 아니었다. 너무 어두운데 생각하며 벽을 따라 전등 스위치를 찾아보았지만 스위치라고 할 만한 장치는 어디에도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주머니에 있는 라이터를 사용하니 희미하게나마 눈앞에 물체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건 곧 작은 촛대와 쪽지 하나였다. 이 쪽지를 보았다면 다행이에요. 적어도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은 하지 않을 테니 축하드려요. 당신은 초대받은 거예요. 물론 당신에겐 이 상황이 축하할 상황은 아니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신은 위기에 처해 있어요. 조금이라도 방심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취하는 순간 적어도 편히 죽지는 못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아직 기회는 남아 있어요. 당신 뒤에 작은 탁자가 있는 거 눈치챘나요? 그 위에는 다량의 홍차 티백이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티백의 수량만큼 당신의 목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매우 처참하고 끔찍하게 죽어도 티백이 존재하고 당신이 그걸 우려서 마신 만큼 이 방에서 몇 번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쪽지에 쓰여진 말을 잘 따르세요. 적어도 이 방에서는 편히 휴식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아무런 위협도, 공복도, 갈증도, 심지어 아픔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 최대한 이곳에서 준비를 마친 뒤 자신 있을 때 방문을 열고 나가도록 해요. 나갈 때 티백 하나를 챙겨가는 거 잊지 마세요. 당신에게 매우 중요하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가면 아가씨가 계실 거예요. 아가씨는 당신을 보고 홍차와 다과를 준비할 테니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할 거예요. 당신은 이에 수긍하고 얌전히 기다리시면 된답니다. 곧바로 아가씨는 티타임 준비를 끝마치고 돌아오실 거예요. 명심하세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녀와의 티타임을 무사히 끝내는 거예요. 아가씨에게 무례를 저지르지 마세요. 말 그대로 인간으로서, 손님으로서 지켜야 하는 예의를 말해요. 면전에 대고 맛이 없다느니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울부짖는다든지 멋대로 자리를 이탈하든지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말하는 거랍니다. 애초에 키가 3m에 육박하는 그녀를 보고도 그런 행동을 하실 거라는 의심을 하지 않는다지만 만약이란 게 있으니까요. 꼭 부적절한 말을 해야겠다면 완곡하게 빙 둘러서 말하는 게 좋아요. 화장실에 가고 싶다면 잠시 꽃을 따러 갈 수 있을지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면 돼요. 물론 이곳에는 화장실은커녕 변이도 없으니 이런 말은 심기를 살짝 불편하게 할 수 있지만요. 다만 예상치 못한 실수로 그녀를 화나게 하였다면 차라리 매우 무례한 말을 속사포로 꺼내세요. 그러면 아가씨는 매우 분노하여 당신을 찢고
늦게 놓을 테지만 말씀드렸죠. 아직 기회는 있다고. 어중간하게 죽지도 못하는 것보단 아주 아프더라도 일단 한번 죽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거예요. 티타임 시간에는 서로 간의 대화가 오갈 거예요. 간단하게 잡담으로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평소에 무엇을 하는지 등등 얘기를 나눌 거예요. 앞서 말했죠? 당신은 이 티타임을 무사히 마쳐야 한다고. 단순히 대화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이야기하면 안 되는 주제가 있어요. 여기에 그걸 적어 놓을게요. 각자의 소원에 관한 주제. 아가씨는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어요. 물론 이루어줄 수만 있죠. 소원 자체는 이루어지겠지만 그게 당신이 진정 원한 것인지는 글쎄요. 전 확신이 들지 않네요. 또한 그녀에게도 소원이 있어요. 당신에겐 그녀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시간도 아무것도 없어요. 한 번 뱉은 말은 줍지 못한다는 옛말을 알고 있기를 바래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주제. 어째서인지 아가씨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꺼내기만 해도 발작을 일으켜요. 위에서 말하였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3m에 육박하는 그녀의 발광을 감당할 수 있다면 상관없어요. 적어도 당신이 평범한 인간이라면 툭 치기만 해도 골절은 확정이란 것만 알아두세요. 좋아하는 음식 이야기. 너, 이 한 단어만으로 왜 하지 말라는지 알 거라고 믿어요. 거짓말. 방금 전에 아가씨는 당신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한 힘을 가진 존재가 겨우 평범한 거짓말 하나를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같은 주제를 2번 이상 언급하기. 재시작은 기회를 주는 것이지 상황을 리셋시키는 게 아니에요. 비록 그녀는 티타임을 준비하는 과정을 매번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전에 있었던 일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란 소리죠. 그녀는 당신과 이야기한 내용을 빠짐없이 기억하며 반복되는 내용은 무척 질려해요. 질려한다는 건 실증이 곧 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티타임은 집사가 돌아오면 끝나요. 집사는 이곳의 아가씨와 같이 지내는 유일한 존재예요. 초인종이 울리고 집사가 모습을 드러내면 안심해주세요. 그는 비록 인간은 아니지만 인간의 마음씨를 가진 흔치 않은 존재예요. 집사는 아가씨에게 귓속말을 하고 곧이어 그녀는 잠시 급한 일이 생겨 자리를 비우겠다고 할 거예요. 그 후 집사는 아가씨와 관련하여 당신께 죄송하다고 사과한 다음 당신이 원하던 곳으로 돌려보내줄 거예요. 당신의 목숨과 같다고 했던 티백 하나를 집사에게 건네주고 그의 안내를 받으며 이곳의 현관으로 나가면 될 거예요. 혹시 모를 기타 주의사항들. 티백 내의 내용물은 독성이 꽤나 강해요. 어째서인지 물에 담그면 독성은 사라지지만요. 만약에 반드시 죽어야 하는 상황이 올 때는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다량의 티백을 모두 소진하여 하나만 남았을 때 위의 예시처럼 사용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용기 있게 나가는 것도 방법이죠. 행운을 빌게요. 집사는 티타임이 시작하고 최소 20분 이내에서 최대 96시간 이후에 찾아올 거예요. 100시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무언가 꼬였다는 뜻이니 신속하게 재시작해주세요. 앞에서 다 설명하였듯이 여기선 대화의 중요성이 무척 부각되어요. 당신이 활기차고 대화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면 좋겠네요. 만약 아가씨가 당신이 깨어난 곳에 방문을 노크하거나 들어오려고 한다면 방법이 없네요. 죄송해요. 벌써 8번째다. 점점 대화 주제가 사라져간다. 매 시도마다 70시간 이야기를 나눠보았지만 집사는 단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다가 티백이 다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던 찰나 실수로 젓고 있던 티스푼을 놓쳐 바닥에 떨구었다. 다행히 이 정도의 실수는 넘어가 주는지 그녀는 입꼬리만 살짝 올라간 채 홍차를 즐기고 있었다. 잠시 의자에서 내려와 바닥에 떨어진 티스푼을 주웠다. 그리고 의자로 돌아가 앉기 위해 고개를 든 순간 나는 탁자 밑을 보았다. 그곳엔 찢어진 듯한 종이 조각이 꽂혀 있었다. 종이 조각에는 아주 조그마하게 글씨가 써져 있었다. 방에 있는 쪽지 믿지 마.
애당초 그 쪽지를 쓴 놈이 누구일지 조금만 생각하면 답이 나올 텐데. 일어났니? 몸은 좀 어때? 어디 불편하거나 아픈 데는 없고? 그렇다면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아마 일어나자마자 이 글을 읽었다고 해도 너 주변이 평소와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긴 했을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선 돌리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 사실 이 세계는 망했어. 아마 너에겐 이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게 느껴질지는 모르겠다. 자고 일어났더니 세상이 망했다니 웹소설이나 웹툰 같은 데서나 나올 법한 설정이잖아.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건 명백한 사실이야. 이 세상은 더 이상 너가 알고 살던 그런 세상이 아니야. 믿기 힘들다면 지금 당장 너 방 창문을 내다봐. 어때? 이제 좀 납득이 가?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 된 건지 나는 잘 몰라. 전 세계에서 똑똑하다고 알려진 수많은 석학들조차도 결국 그것들의 정체를 알아내지 못했는데 일반인에 불과한 우리라고 뭘 알 수 있었겠어. 다만 우리도 한 가지 알 수 있었던 건 상황이 발생하던 날 잠들어 있던 사람들은 괜찮았었다는 거. 비록 뒤늦게 일어나 상황을 알게 된 후론 미쳐버리거나 잘못된 대처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됐다는 것만 빼면 너처럼 잠들어 있던 사람들은 잠든 동안엔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공격도 받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너처럼 방금 막 일어난 사람들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야. 부디 여길 빠져나가서 생존자 공동체에 우리의 상황을 알려줘. 내가 듣기로 그들은 그것들을 박멸할 충분한 병력과 무기가 있다고 들었어. 지금부터 내가 알려주는 수칙들을 참고해서 이곳을 빠져나가 그들에게 우리 아파트 단지를 구원해 달라고 해줘. 이미 수많은 기상자들이 이곳을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실패했어. 하지만 앞선 기상자들의 희생 덕분에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드디어 완성됐어. 그 말인 즉슨 너가 이 완성된 수칙서를 시행할 첫 번째 기상자다. 부디 이 방법대로만 움직여줘. 절대 벗어나거나 자체적인 방법을 찾아내려 하지 말아줘. 그래서 우릴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구원해줘. 수칙에 앞서 우선 너에게 유감의 말을 전하고 싶어. 우리는 이 수칙서를 너가 잠든 방에 두고 가기 전 너 가족들이 유명을 달리한 걸 목격했어. 너는 잠깐 낮잠을 자다 일어난 것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고 믿겠지만 사실 이 세상은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어. 너가 이 글을 읽는다면 당장 거실로 나가. 너 가족들의 모습을 보려고 할 테지만 소용없을 거야.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곳엔 백골마저도 남아있지 않았을 테니까. 당장 거울로 너 자신을 봐. 쪼그라든 너의 피부와 제멋대로 길게 자란 수염이 너를 놀래켰을 거야. 하지만 정신을 다잡아야 해. 너는 우리 단지의 희망이니까. 너가 죽어버리면 우리는 또다시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기상자를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어. 그건 물론 너 가족들도 바라는 건 아닐 거야. 너가 수십 년을 잠들어 있었는데 아직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가 궁금할 거야. 현관을 나서면 복도에 한 노인이 앉아 있을 거야. 그 노인이 너가 잠들어 있는 동안 너를 돌봤어. 비단 너뿐만 아니라 너처럼 잠들어 있는 사람들. 근처엔 그 사람들을 돌보는 이들이 한 사람씩 붙어 있어. 그 사람은 너가 잠든 동안 굶어 죽지 않도록 미음을 주기적으로 넣어주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몸을 돌려준 사람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 혀가 서서히 퇴화되어 말을 할 수 없어. 그리고 갑작스럽게 성장했기 때문에 간혹 정신이 성숙하지 못한 이들도 있을 거야.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일을 챙기는 건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너가 현관을 나서면 그 노인이 너를 엘리베이터로 안내할 거야. 엘리베이터에 올라탈 때는 절대 열리는 엘리베이터의 문틈 사이를 보지 마. 만약 너가 문틈 사이의 수많은 눈들 중 하나와 눈을 마주쳤다면 엘리베이터에 타지 말고 노인에게 마주쳤다고 말해줘. 그러면 노인은 너를 비상 계단으로 안내할 거고 노인의 뒤를 따라 계단을 내려가도록 해. 계단을 내려갈 때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도
절대 대답하거나 현혹되지 않도록 노력해. 특히 한번 내려간 계단을 절대 다시 올라가려고 하지 마. 그건 너가 방금 내려왔던 계단이 아닐 거니까. 노인을 따라가기만 하면 대부분의 위협에서 너는 안전할 거야. 노인은 너를 지키기 위해 너가 잠든 동안 일평생을 혼자 단련해 온 자야. 비록 늙었더라도 그들로부터 너를 지키는 것 정도는 무리 없이 할 수 있으니까 괜한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노인은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너에게 뭔가 전달할 사항이 있다면 손으로 말해줄 거야. 노인의 수신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길 바라. 어차피 너가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완력으로라도 너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해줄 거니까. 특히 노인이 너에게 손바닥을 펼쳐 보이면서 멈추라는 듯한 신호를 보내면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마. 움직이지도 말고 소리도 내지 말고 가능하다면 숨도 최대한 조심스럽게 쉬어. 여기서 방해가 되면 노인도 죽고 너도 죽고 모든 게 끝이야. 살고 싶다면 그 수신호만큼은 무조건 지켜. 아파트 건물 밖은 굉장히 위험해. 아까 너가 창문을 통해 봤던 것들이 이곳에서는 수시로 일어나곤 한다. 너는 기상자고 나아가 방금 막 일어난 기상자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순서를 다투어 가며 너에게 달려들 거야. 하지만 두려워할 것 없어. 노인의 뒤에 꼭 붙어서 노인만 쫓아다녀. 그들은 비록 세상의 영향을 받아 혀가 퇴화되고 원치 않는 성장을 해버린 저주를 받았지만 일반인들보다 몇 배로 예민한 감각을 가졌어. 혹시라도 너에게 달려드는 무언가의 낌새가 느껴진다면 너가 모르는 사이에 막아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특정 장소를 지날 때는 평소보다 더 주의해야 할 거야. 이 아파트 단지는 그 자체로도 위험이 도사린 곳이지만 특정 몇몇 장소들은 그런 위험이 과밀하게 몰린 곳이 있어. 각각의 장소에서는 노인만 믿을 것이 아니라 너 스스로의 대처 능력도 필요해. 그러니까 장소별로 알려주는 방법대로 행동해 주길 바라. 놀이터에서는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매일 같이 놀고 있어. 그것들은 놀이기구를 타며 놀기도 하지만 놀이터를 뛰어다니며 놀기도 해. 만약 너가 놀이터를 지나가는데 어디선가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게 느껴지면 재빨리 그 경로에서 벗어나야 해. 조금이라도 늦으면 너에게 부딪히는 무언가가 느껴질 것이고, 그러면 너는 놀이터의 놀이기구 중 하나가 되는 거야. 분리수거장을 지날 때는 어떤 고약한 냄새가 나더라도 표정을 찡그리지 않으려고 노력해. 여기서 팁이 있다면 거길 지날 때가 되면 박장대소를 하면서 지나는 거야. 물론 냄새가 굉장히 심해서 입 안에 냄새가 배어 구역질하지 않고는 못 배길 맛이 느껴지긴 할 테지만 적어도 웃느라 마구 움직이는 얼굴 근육들 때문에 너가 냄새 때문에 찡그리는 걸 바로 알아챌 순 없을 거야. 너가 억지로 웃는 걸 잘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커뮤니티 센터는 지금껏 말한 모든 장소들 중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야. 그동안 수많은 기상자들이 대부분 이곳에서 희생되었으니까 이곳은 노인도 가급적이면 우회하려는 방법을 선택하려고 할 정도로 위험한 곳이야. 이곳은 너가 내려왔던 비상계단보다 훨씬 더 강력한 유혹을 걸어올 거야. 하나만 명심해. 너 가족은 수십 년 전 이미 유명을 달리했어. 절대 현혹되지 마. 경비실만 지나면 바로 출구가 보일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 경비실엔 경비 아저씨들이 있지만 그들은 이 아파트 단지에서 가장 깊고 진하게 물들어버린 존재들이야. 그들은 널 발견하는 순간 너를 이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저지하려 들 거야. 1차적으론 노인이 너를 지키기 위해 맞설 테지만 노인 역시 다수의 경비들에게까지 압도적일 수는 없어. 너의 기지가 발휘되어야 하는 유일한 순간이야. 수십 년에 걸쳐 여기까지 도달한 기상자는 5손가락에 꼽히지만 그들 중 일부에게서 우린 전달받을 수 있었어. 경비실 너머 출구가 있다라고. 부디 경비들을 해치고 출구를 나갈 수 있길 바랄게. 경비실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노인은 무조건 경비들에게 맞서게 될 거야. 하지만 노인은 신경 쓰지 말고 너가 그곳을 빠져나가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해. 노인은 애초부터 너가
이단지를 빠져나가는 것만 생각했지 본인 역시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았어. 그리고 말이야, 사실 이 수칙서는 수십 년에 걸쳐 종이가 낡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매일같이 관리되고 있었어. 각 기상자를 지키는 노인에 의해서. 이 수칙서 역시 마찬가지야. 특히 너는 완성본을 수행하는 첫 번째 기상자니까 더 신경 써서 관리했어. 부디 이곳을 무사히 빠져나갔길 바라. 너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면 나는 이미 없을 거야. 하지만 너를 지켜낼 수 있어서 좋았고, 너가 우리의 사명을 무사히 수행할 수 있다면 몇 번이고 다시 널 지킬 거야. 이건 꼭 너가 기상자라서만이 아니야. 비록 갑자기 폭삭 늙어버려서 못 알아봤을 테지만 상관없어요. 이렇게라도 도리를 다할 수 있어서 마음이 놓입니다. 속여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분명 당신께서 먼저 앞장서려고 했을 테니까요.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그러려고 했겠죠. 이곳은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부디 우리 집을 되찾아 주세요. 존엄한 죽음에 관하여 칼럼니스트 이도혁. 독자 여러분은 웰다잉에 대해 알고 있는가? 한자로는 존엄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같이 품위를 지키며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으로 받아들여지는 시대에서 해당 용어는 인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 의미는 조금 변질되었을지라도로서 다시금 부상하고 있다. 현 시대에서는 강한 의지나 신념이 없다면 구태여 삶을 지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필자의 솔직한 견해이다. 메시아를 꿈꾸는 몇몇들은 이에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겠으나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이들에게는 죽음의 희망이라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 터이다. 이에 필자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제대로 된 최후를 맞이하기 쉬운 변칙 공간 몇몇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한다. 들어가기에 앞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점이 있다. 제3차 차원 왜곡 이후로 일반적인 장소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일전 안보국에서 긴급 방송을 통해 이 사실을 공표한 바 있으나 이를 믿지 않았던 이들은 꽤나 많았다. 현재 필자의 사무실 천장에 매달려 있는 김수현 보도팀장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다. 독자 여러분은 이러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않으리라 믿는다. 필자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이 존엄한 선택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지 저런 것이 되게끔 하기 위함은 아니다. 아래에 명시하지 않은 장소에서 자결을 시도할 시 발생할 모든 피해에는 필자의 책임이 없음을 밝힌다. 무진 호텔, 순천시 근처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되나 명확한 위치 정보는 밝혀진 바 없다. 무진 호텔은 일반적인 죽음이 성립하는 몇 안 되는 숙박업소 중 하나이다. 이동 경로는 매우 간단하지만 위험도는 높은 축에 속한다. 시도할 수만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곳으로 향하고자 한다면 일종의 로프 사용자의 체중을 버텨낼 수 있어야 한다 등을 구비하는 것이 좋다. 해당 장소로 향하는 방법은 후술할 어떤 장소보다도 간단하다. 자정 즈음의 도로변에서 번호판 없는 택시를 기다려라. 지레 겁먹지 말아라. 택시 운전수들이 운행료랍시고 손님의 장기를 적출해 가는 것으로 유명한 것은 사실이나 자청하여 무진시로 향한다는 손님에게 그런간 큰 짓을 행할 수 있는 잡기는 없다. 목적지까지 조용히 운행할 터이니 미리 잠을 푹 자두는 것을 추천한다. 무사히 도착했다면 구비한 로프를 조금 잘라 건네주어라. 무진 호텔의 로비, 호텔의 문을 열고 들어간다면 높은 확률로 자그마한 로비가 펼쳐져 있을 것이다. 낡은 벽시계, 정수기, 자판기, 사탕 봉투 등이 있겠지만 구태여 손대지는 말아라. 혹여나 옛 시대의 동전을 가지고 있다면 자판기에서 커피 한 캔 정도는 뽑아두는 것도 좋다. 카운터의 직원은 매번 달라지는데 보통 40대로 보이는 여성이 엎드려 졸고 있는 경우가 많다. 조용히 말을 걸어 깨운 후 체크인을 진행해라. 방의 열쇠에는
001999 중 하나의 숫자가 적혀 있을 것이다. 이제 여러분은 열쇠와 같은 번호를 가진 방을 찾아 나서야 한다. 여타 숙박업소용 변칙 공간들과 비슷하게 방문에 새겨진 번호는 해당 방의 위치와 그다지 관련이 없다. 조급해하지 않고 매층을 꼼꼼히 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 당연한 말이지만 엘리베이터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해당 장소의 가장 큰 위협은 다름 아닌 피로이다. 무진 호텔은 총 9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층의 면적은 대략 1만 제곱미터 전후이다. 호텔의 신누런 조명 아래에서 광활한 복도를 걷는 일은 분명히 상당한 피로를 불러올 것이다. 그러나 강조하건대 절대 잠들어서는 안 된다. 캔 커피를 들이키든 허벅지에 송곳을 찔러 넣든 무엇이든 좋다. 절대 눈꺼풀이 감기지 않도록 하라. 잠들지 않고 무사히 방에 도착했다면 휴식을 취하며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넉넉 잡아 5일 정도 주어질 것이다. 신변 정리가 끝났다면 천장에 로프를 메어도 좋다. 낙원교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다. 이동 경로는 간단한 편이며 위험도 또한 그렇게 높지 않다. 지금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는 짐작이 간다만 이 글은 변칙 개최의 수작질이나 정보 오염 따위가 아니다. 필자는 낙원과 교회라는 단어에 대한 여러분의 본능적인 거부감을 이해한다. 물론 천국, 낙원, 극락 등을 참칭하는 변칙 공간들은 인간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임이 자명하다. 하지만 해당 공간만큼은 몇 안 되는 예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인류한 보국이 건재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예외 공간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 왔으나 아직까지도 밝혀진 것은 전무하다. 필자의 말을 정 믿지 못하겠다면 근처의 안보국 요원에게 문의해 보아라. 낙원교회의 위치, 아무 길이나 쉬지 않고 30분 이상 걷는다면 서울특별시에 진입할 수 있다는 사실은 꽤나 유명하다. 해당 방식으로 서울에 도달한 후 배포된 지도를 참조하여 이동한다면 금방 교회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위험 요소들은 해당 지역 수칙서를 참고하여 재량껏 회피해 보아라. 서울특별시 내에서는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수칙서가 발에 채인다. 상당히 짜증나지만 수칙을 알지 못해 곤경에 처할 일은 없다. 내부는 적막하고 엄숙한 교회의 형태를 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교회 내부에 비치된 경전을 읽고 중앙의 제단에서 의식을 행하는 것이다. 의식의 진행 방법은 매주 달라지기에 방송국에 사실상 갇혀있는 처지인 필자로서는 의식에 대해 설명해 주기 어렵다. 경전은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는 언어로 적혀져 있을 것이니 요령껏 잘 진행해 보기를 바란다. 의식을 제대로 진행했다면 여러분의 영과 육이 소멸하며 영원한 안식에 들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가능한 한 성심성의껏 의식을 진행해라. 필자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다. 무영 정육점, 경기도 무영시에 위치한다.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확실히 안전하다. 다만 준비해야 할 물품이 조금 까다롭다. 해당 가게는 1차 차원 대융합 당시에 처음 등장하였다고 한다. 가게의 주인은 1차 출신답게 일련의 도축업자들 중 가장 온건한 성향을 자랑한다. 일부 학자들은 해당 개체가 동물 복지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 같다고 주장하기까지 하였다. 지금까지 소개한 세 장소 중 가장 고통이 덜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는 곳이지만 조건을 갖추고 도달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기에 마지막에 서술한다. 선술했던 변칙 공간들과 다르게 무영시로 곧바로 이동하는 데에 이용할 수 있는 명확한 변칙 현상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즉, 여러분은 직접 물리적으로 경기도로 이동해야만 한다. 부패한 버스, 우물, 다리 없는 마보 등 안전하고 빠른 이동 수단들이 여럿 존재하나 앞에 두 장소에 비하면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어떻게든 무영시에 도달했다면 그 이후부터는 쉽다. 여러분이 무영시의 어느 곳에 있든 반경 70m 안에서 붉은 등을 켠 축산물 장터거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무영 정육점은 해당 거리의 맨 구석에 존재한다. 이것이
맞다. 무엇을 기대했는가? 장터거리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단 하나뿐인데 방호복, 인형탈 등 몸을 완전히 가릴 수 있는 복장이 바로 그것이다. 도축업자들에 대한 흔한 오해는 그들의 예민한 후각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기 좋은 산골짜기에서 단둘이 마주친다면 모를까? 장터의 도축업자들은 피 냄새가 철철 흐르는 고기를 하루 종일 썰어대느라 여념이 없다. 축산물 장터에서 숨겨야 하는 것은 여러분의 채취가 아닌 살점 조직이다. 살점의 형상만큼은 어떤 멍청한 흉물이라고 하더라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해당 장터에는 개성 넘치는 외형을 가진 개체들이 꽤나 많다. 설령 여러분이 펭귄 인형탈을 쓰고서 정열적으로 코사크 댄스를 추더라도 개체들은 별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옷이 벗겨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만 유의하여라. 무형정육점 내부에 입장했다면 천천히 옷을 벗어라. 눈 또한 감는 것이 좋다. 아마 가장 인도적이고 고통 없는 죽음일 것이다. 마치며 지금까지 웰다잉에 걸맞는 최후를 맞이할 수 있는 장소들을 알아보았다. 더 많은 장소들을 설명해주고 싶다만 아쉽게도 필자가 아는 변칙 공간 중 다른 이에게 추천할 수 있을 만한 곳은 이것이 전부이다. 독자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삶이든 죽음이든 부디 그 앞에 바라던 결과가 기다리고 있기를 기도한다.